그의 숨결은 내 목을 따라 흘렀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귓볼을 물자 온몸이 저릿했어요. 한순간 나는 그 침대 위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는 내 하의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선아 씨, 많이 젖었네요. 들어갈게요. 저는 올해 55입니다. 그냥 흔한 50대 이혼 여성이에요. 간병일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처음엔 남편 병수발하다가 이 길로 들어섰고 그 남자 떠난 뒤엔 생계 때문에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 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만 돌보면서도 정작 내 몸 하나는 챙길 틈이 없다는 거. 밤샘 근무하다 보면 아침 햇살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 빛 속에선 내 얼굴의 주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화장기 없는 얼굴, 갈라진 입술, 무릎에 박힌 파스 자국 여자가 아닌 사람 같다는 생각, 솔직히 자주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6층 병동 복도 끝에 있는 창고에서 수건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609 남자 환자 새로 들어왔어요. 팔 수술 받으셨고 성격은 좀 조용하신 편이에요. 1인실 쓰시는데 거동에 불편한 건 없으셔서 중간중간 간병해 주시면 돼요. 아, 또 새 환자. 이런 일에도 이젠 무덤덤해져야 할 텐데. 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병실 문을 밀었죠.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반쯤 기대 있었는데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흔히 보는 노쇠하거나 신경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조용한 깊은 물 같다고 해야 할까. 살짝 부은 눈 아래로 내려온 눈썹, 다친 팔을 조심스레 감싼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자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 말투에 뭐랄까, 이 남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자라는 게 대개 뭔가 애처롭고 어리광 섞인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딱 달랐어요. 그게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병실을 지날 때마다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이 사람이 내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다음 근무 때는 더 깔끔한 가운을 챙기게 되고 저도 그런 거 오랜만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은 늦은 오후 약간 피곤한 얼굴로 병실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분이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심심하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박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일 없는 휴일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 후로 몇 번 더 간병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죠. 별말도 아닌데 그 사람 말투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사별한 지 3년 됐다고 했고 아이는 미국에 있어서 잘 못 본다고 했죠. 혼자 조용히 사는 게 익숙하다고. 어느 날엔 이런 말도 했어요. 혼자 오래 있으면요. 이상하게 손이 허전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아, 이 사람도 외롭구나. 그냥 환자가 아니라 나처럼 사람이구나 싶었죠. 어떤 날은 자기가 쓰던 베개를 건네며 이거 낮게 조정해 보세요. 목 편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감기지 않던 담요를 한 번 더 덮어줄 때 그분이 제 손등을 아주 살짝 스친 적이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느껴진 거라서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저는 괜히 혼자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바닥에 앉아 로션을 바르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나이 55 먹고 병원 환자한테 괜히 설레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바라고 있는 걸까?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은 걸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그 온기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간병인과 환자라는 경계, 나이차,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아직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떨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우리 관계는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운 몸,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튼 채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화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얼굴이 되었더라고요. 입꼬리는 자연스레 내려가 있고 볼살은 빠지고 눈가는 깊어졌어요. 여자라는 단어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간병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긴 내 감정들, 그걸 꺼낼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난 여자이기 이전에 간병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복도를 걷는데 609호 병실 문이 스치듯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실루엣. 김영훈 씨. 그는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곧았어요. 남자다웠죠. 간병인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런 자세는 흔치 않아요. 나이도 60 중반쯤 될 텐데 어깨선이 아직 살아있는 게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문을 열며 들어갔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식판을 받았어요. 수저를 쥐는 오른손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 사람 왼손잡이라 했거든요. 근데 하필 왼팔 수술로 밸런스가 깨진 상태니까. 전 본능처럼 다가가 손을 받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제 손에 닿았어요. 사람의 살결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했었나.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 속에 뭐가 있었는지 딱 꼬집어 말 못해요. 근데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이 따뜻하네요. 그 말이요. 별말 아닌데 심장이 2번쯤 뛰더라고요. 마치 내 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허전했던 손끝에 무엇인가 스며든 기분.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며 물티슈로 그의 입가를 닦는데 그가 입술을 약간 벌렸어요. 숨결이 내 손끝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거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귓속을 간지럽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어떤 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가 침대에 기대 있을 때 내가 팔을 베개 뒤로 넣어 위치를 조정해 주려고 숙이면 내 가슴이 그의 어깨에 살짝 닿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도 모르게 내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는 듯한 그 미세한 움직임. 한 번은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잡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손끝으로 내 손바닥을 슬며시 문지르는 거예요. 그 느낌, 남자의 손이었죠. 이건 환자의 감사 인사 그 이상이었어요. 이런 게 간병의 일환이면 좋겠네요. 그는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말에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나도 웃으면서 얼버무렸지만 가슴 안쪽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돌기 시작했죠. 밤마다 혼자서 눕는 침대,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떤 날엔 그가 말했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당연히 규정 위반이죠. 간병인이 환자랑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근데 내가 바보같이 내가 끄덕여 버렸어요. 병원 내 식당에서 우린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김치 한 조각을 건넬 때 내 손가락이 그의 입술 옆을 스쳤고 그는 살짝 입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입에 묻었네요. 하며 내가 손끝으로 닦아줄 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내가 닿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내 몸 어딘가가 이상했어요. 샤워를 하고 타월을 덮고 있는데 아랫배가 묘하게 울컥하고 가슴이 벌렁였어요. 이게 뭐지? 정말 간병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더 이상은 부정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안의 여자를 깨우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복도에서 돌아서려는 찰나. 그가 어느새 내게 다가와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난 병실로 다시 들어갔죠. 문을 살짝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 내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이 손이 오늘 내 하루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가만히 감쌌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내 손을 베개 위로 올려두었죠. 우리 손이 고요하게 얽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가 모든 걸 말해주는 밤이었어요. 나는 알았어요. 이제 이 병실에서의 감정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아주 은밀한 사랑의 서막이. 저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대의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병동이 조용했어요. 바람도 없이 공기가 정체된 듯한 밤이었죠. 복도에 서 있으면 창문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고 609호 김영훈 씨의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살짝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는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 조명을 켠 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얇은 책이었고 활자보다 그림이 많아 보였죠.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니 살짝 웃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일하시네요. 힘드시죠? 그 말에 난 이상하게 마음이 스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환자가 날 걱정해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 환자들은 간병인을 그림자처럼 생각해요. 씁쓸하지만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도 말없이 그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요. 좀처럼 잠이 안 와요. 아까 먹은 진통제가 몸에 맞질 않는 건지. 그의 말투엔 묘한 피로감과 감정의 혼합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열은 없어요. 근데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 정면에서 마주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부드러웠어요. 간병인님 손 참 따뜻하네요. 그 말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을 반복했던가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그 손이 아니라 내가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그의 손등을 덮었죠. 그가 말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제 손가락 사이로 조심스럽게 손을 끼워 넣었어요. 뺄 수도 있었고 밀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몸이 떨리고 마음이 울컥할 만큼 외로웠던 나날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병실 천장에서 삐소리가 나며 조명이 깜빡이더니 병동 전체가 정전이 되었어요. 응급 전원 문제였는지 모든 기계음이 꺼지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병실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정전이라고. 급한 것부터 비상전원 켜지고 일반 병실은 추후 켜지니 진정하라고. 저희 병원이 가끔 그랬어서 그런지 저는 별 대수롭지는 않았죠.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곧 복구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려는데 그가 조용히 제 손목을 당겼어요. 가지 마세요. 조금만 여기 있어 주세요. 가야 할 이유는 많았지만 남고 싶은 마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침대에 걸터 앉았죠. 이번엔 그가 제 무릎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그 손길, 솔직히 말해서 좋았어요. 수많은 밤을 혼자 지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체온을 바로 느껴본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가 천천히 제 손등을 쓸며 물었어요. 무례한 걸 수도 있지만 이름이 뭐예요? 처음으로 이름을 묻는 질문에 가슴이 콩 내려앉았어요. 간병인은 환자와 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건 이제 규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그에게 여자로 불리고 싶었거든요. 선아이에요, 박선아. 그가 제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선아 씨. 그의 입술이 그 이름을 부드럽게 굴릴 때 그 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그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아픈 팔을 살짝 지탱하며 다가와 내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죠. 거리 정말 가까웠어요. 그의 호흡이 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병실 가득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해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눈을 감았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허락받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입술을 맞댔어요. 단지 입술이었는데 온몸이 휘청거릴 만큼 전율이 왔어요. 그는 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목덜미로 손을 옮겼고 나는 어느새 침대 위에 더 올라와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있었어요. 삑. 순간 병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복도에도 기계음이 돌아오고 급히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우린 마치 꿈에서 깬 사람들처럼 천천히 떨어졌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사고였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 입술의 감촉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샤워기를 틀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흐느껴 울었어요. 기쁨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 엉켜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분명히 시작이에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날 그의 눈빛에 스쳐간 말 못한 그늘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그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그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죠. 그날 이후 병동에서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빛이 길어졌고 사소한 접촉에도 불꽃이 튀었죠.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면 그는 제 허벅지에 손을 얹곤 했어요. 때로는 손끝이 제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내려가기도 했고 나는 그러한 움직임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사람은 조용하고
절제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점점 나를 향해 솔직해졌어요. 그의 눈빛, 손길, 말투 하나하나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죠. 마치 그 안에 감춰두었던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밤중 병동 순찰을 끝내고 다시 609호를 지나가는데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 조명은 꺼져 있었고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그는 침대 위에 반쯤 기대 누운 채 눈빛으로 저를 불렀어요.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는 제 손목을 잡아 침대 옆으로 끌었고 내 손바닥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어요. 병원 가운 안쪽으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선아 씨, 나 지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 그는 천천히 제 손목을 따라 올라와 어깨, 목덜미, 그리고 귓불을 지나 이마를 맞댔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간병인과 환자라는 경계, 나이, 병원이라는 장소 그 모든 게 의미를 잃었죠. 욕망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흉내내며 나를 삼켜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 가운을 열었고 내가 입은 유니폼 위로 손길을 얹었어요. 가슴에 닿는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애틋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며 그 손을 내 쪽으로 더 끌어당겼어요. 마치 더 깊이 들어오라는 신호처럼. 입맞춤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의 숨결은 내 목을 따라 흘렀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귓불을 물자 온몸이 저릿했어요. 한순간 나는 그 침대 위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는 내 하의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선아 씨, 많이 젖었네요. 들어갈게요. 그는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처럼 아주 거칠고 단단했어요. 정말 누가 혹시라도 들을까 소리가 새어나올까 조마조마하며 한 손으로는 입을 막았어요. 정말 오랜만의 경험이라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의 조심스러우면서 거친 숨소리와 살이 맞부딪히는 소리. 밖에서 간호사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에 중간중간 자꾸 가슴으로 가는 그의 손길이. 그 은밀함이 이 사람의 물건이 주는 느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 뒤로 우리는 모두가 잠드는 밤이 되면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커튼 치고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뒤 서로를 탐했어요. 정말 마치 굶주린 사람들처럼 서로를 원했죠. 혹시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가 있어요? 시동 비상계단은 병원 건물 끝인데다가 층마다 창고가 몰려있는 쪽이라 사람들이 잘 안 쓰긴 해요. 왜요? 가요. 네. 가서 우리 해요. 들키면 어쩌려고요. 스릴 있잖아요. 그리고 안 들킬 거 알잖아요. 선아 씨가 여기서 일하면서 인증한 곳이니까. 간병인을 하면서 알게 된 이 병원의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 우리는 이때 동안 쌓였던 욕정에 눈이 멀어 10대 청소년들처럼 계단에서도 했습니다. 선아 씨,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더 조이네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도 잠깐이었어요. 얼마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고 나와 시선을 자주 피했어요. 간호사들과는 어색하게 웃고 나와 대화할 때도 자꾸 딴청을 부렸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나와 만족하지 못한 건가?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닌 건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정말 1시간이 하루 한 달 같았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도와주러 갔을 때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화면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여보, 병원에 잘 지내고 있어? 수술한 곳은 괜찮아? 나 애들이랑 이번 달 말에 귀국해. 돌아가서 봐.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분명 나한테 사별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어요. 난 믿었어요. 아무도 간병하러 오지도 병운안도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연락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녁 간호사 휴게실에서 동료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어요. 609, 우리 예전에 같이 간병인 했는데 며칠 전에 7층 간 영희 언니 있잖아. 그 언니랑 비상계단에서 했대. 영희 언니가 은근슬쩍 얘기해 주던데? 눈만 마주치면 발정이 나 있어서 자기한테 못 죽어서 난리라고 말이야.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가 나를 이용했던 거구나. 그 손길, 그 입맞춤이 다 연기였던 거구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하고 간절했던 손길이 거짓이었을까? 원래였다면 가차 없었겠지만 사별하고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라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는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었거든요. 그냥 현실을 부정했었습니다. 나는 직접 묻기로 결심했어요. 밤이 되어 마지막 순찰이 끝난 시간, 나는 다시 609호 병실을 찾았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죠. 저 선아 씨, 오늘은 피곤하실 텐데. 김영훈 씨, 당신 뭐 숨기고 있어요? 그는 말없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내가 말 못한 게 있어요. 근데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는 사실 아내가 있다는 것을, 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 살아서 사별한 것과 다름없다며 말했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럼 나랑 있었던 일도 다 장난인 거예요? 감정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조용히 내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거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차마 그의 입으로 영희 언니의 일까지 들으면 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아 묻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그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외로운 감정의 덩어리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의 얘기에 간병을 바꿨어요. 물론 그에게는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얘기하지 않았죠. 매일 609호를 들여다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인사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온종일 그의 얼굴, 목소리, 손끝의 감촉이 들끓었어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욕망의 잔재인지 감정의 실타래는 너무 엉켜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 몸살이와 연차를 쓰고 쉬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덕에 마음을 모두 비울 수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병실엔 그가 없었어요. 침대는 비워졌고 머리맡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료가 얘기해 주기를 영희 언니라는 간병인 말고도 있었고 점점 관계하는 것에 걸리지 않자 대담해져 낮에 다른 간병인과 관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필 귀국한 아내가 병문안 하러 왔다가 간병인과 관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해 병원이 한바탕 난리가 나 급하게 퇴원 수속을 밟았고 병원 측은 그에 대해 말을 아꼈다고 해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허탈했어요. 정말 가벼운 사람이었구나. 잠깐 지나간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지금에서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해요. 죽은 것 같았던 제 심장을 뛰게 해줬으니까요. 그날 이후 609호는 제게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루하루는 여전히 고됐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고름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교대 근무 중 응급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입원한 환자의 남자 보호자였는데 환자보다 더 초조해하고 아픈 환자를 대신해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빠짐없이 전하던 사람이었죠. 이름은 정태호 씨, 62살. 은퇴 후 아픈 아들을 간호하며 지내고 있었고 참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었어요. 그와는 처음부터 어떤 설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 마음이 편해졌고 병실 앞에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어느 날은 그가 말했어요. 저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 말이 마치 내 마음속 어딘가에 놓여있던 얼음을 깨뜨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참 고맙고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고 지금 저는 태호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연대감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말해요. 선화 씨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배워요. 저도 가끔 대답하죠. 나 예전엔 많이 부서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붙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평범해요. 일요일이면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엔 된장찌개에 소주 한 잔을 나눠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TV를 보다 보면 서로 팔을 베고 잠들 때도 있어요. 저는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는 거짓이 없는 따뜻하고 단단한 감정이에요. 지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내 안에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간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힘들어도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이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시 시작할 용기만이 남는다.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쯤은 힘든 일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은 지나갈 거고 다시 시작할 용기와 다시 시작하고 나면 피어나는 꽃이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응원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